저희 우리 김산성 원장님 어렵게 오셨습니다. 김산성 원장님은 아까 카톡에도 보내드렸다시피 국가 연구개발 정책을 전체 총괄하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R&D 예산이 올해가 27.1조 원인가요? 27.1조 원의 전체 컨트롤 파워가 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입니다. 국가 R&D를 전체 총괄하고 있다. 우리 아까 올릭스의 대표님 부설연구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설연구소 통계부터 민간의 R&D 정책에 대한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국가 R&D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튜닝하고 그다음에 또 모니터링함으로 국가 R&D 정책 부분들을 계속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과학과 기술 중심의 국가 발전을 시키는 가장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이제 배분해서 드리면은 산업부 같은 데는 이제 산지평이라든가, 뭐, 애기평이라든가, 또, 과기부는 이제 연구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직접, 사업비를 논하드리고, 뭐, 프로포자를 받아서 심사도 하시고, 평가도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윗단에서 어떻게 24조 4천억이라는 돈을 단계별로, 목적별로, 분야별로 배분하는가. 그게 아마 주로 메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들였으니까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잘 쓰셨는지, 그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또 연구기관, 이 평가를 해요. 그래서 평가를 하고, 평가도 이제 국가 재정이 300억 이상 들어간 사업, 또는 사업비 전체 규모가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아주 높은 분들이 가끔 전화를 많이 하세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나 뭐 장차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예타 중요하잖아. 근데 전화하면 별로 도움도 못 받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객관, 투명,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이제 주로 외형적으로 알려져 있는 국가 R&D 예산의 배분 조정이라든가 예타, 평가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국가의 계획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과학기술 기본법상에 있어요.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중에 있는데 2023년이 되면 이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됩니다. 5년짜리가. 그러니까 그게 다음 정부의 어떤 과학기술 정책 그 큰 골간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각 부처 분야별로 에너지라든가 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계획들이 또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게 아마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제일 상부에 있는 그 엄브렐러 역할을 하고 각 분야별 법정 계획들이 100여 개 이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력 양성,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본계획,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 뭐 지방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이런 계획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런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과학기술 예측이라든가 동향 조사라든가 수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인데 밖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렇게 돈 나눠주고 뭐 예타 평 이렇게 좀 알려져 있지. 어찌 보면 이제 저희가 자부하기는 이제 과학기술 정책, 과학기술 혁신 이런 분야에 대한 띵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 어떻게 보느냐, 이 키워드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은 아마 경쟁과 협력 같아요. 경쟁과 협력, 컴피티션과 코어퍼레이션. 그래서 이 신조어로 컴피티션이라고 할 정도로 이 두 가지가 아마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굉장히 그 불을 질렀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라든가 또 뭐 줌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싸움을 걸었죠, 이제. 물론 이제 중국 제조 2025로 시작이 된 거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등소평께서 이제 도광량의 발톱을 잘 감추고 있던 것을 시진핑 들어와서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니까 그 발톱을 드러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뜨니까 아니 미국 가만히 안 있죠. 사실은 트럼프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아마 이제 이게 좀 시들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웬걸이요. 바이든 정부도 이제 출범하자마자 더 오히려 좀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바이 아메리칸 오더에 바로 서명했고, 또 반도체 칩이나 배터리나 의약품, 히토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급망 안전 행정 명령을 다 발했는가 하면은 계속 지금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가만히 안 있죠. 중국도 이제 그 뒤에 바로 중국 14차 5개년 계획 발표했고요. 23차 장기발전 전략 발표해가지고 이 과학기술 R&D 투자를 연평균 7% 이상 드리겠다. 그래서 그 심지어는 리커창 뭐라고 그랬냐면은 10년 마일검, 내가 10년 동안 검 하나를 깎는 자세로 하겠다. 그렇게 각오를 드러내고 결코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중국도 지금 뭐 옛날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뭐 미국이 겁박한다고 뭐 그렇게 쉽게 그 순응할 때도 아니죠, 이제. 그래서 이 미중 간의 이 무역전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을 대상으로 한 기술 전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사실은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구촌 전체가 잘 이렇게 협력해서 코어해서 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글로벌 밸류체인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싸고 품질 좋은 게 있으면은 내가 만들지 않더라도 갖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 깨진다든가 또 잘 코어하던 것들이 자국 우선주의라든가 고립주의 확산이라든가 그래서 디커플링 정도가 아니라 그레이트 디커플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냥 흔한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고립, 봉쇄, 기술 패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EPN,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제도 어디서 저 프로그램 보니까 한참 씨름하던데 이 쿼드라고 그래가지고 아시잖아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성격이 지금 약간 모호하지요. 쿼드 플러스가 유럽의 나토하고 비슷한 아시아판 나토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쿼드 플러스도 아마도 미국이 저 4개 나라 외에 한국이나 이런 나라가 들어오라고 지금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은 돼 있는데 실제로 외형적으로 쿼드에 들어와라 이렇게 아직 주문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너네 좀 우리 쿼드에 들어올래? 쿼드 플러스죠 이제. 그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책 위반자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예? 호주가 지금 중국이랑 막 맞짱 떠가지고 거기 뭐 철광석이라든가 뭐 와인이라든가 수출 못해도 관계없다 우리 딱 이럴 수가 있는지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시장이잖아.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미국이 대만 TSMC하고 지금 전략적 제휴를 해가지고 미국, 대만, 심지어는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지금 하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잖아. 그러니까 대만이 과감하게 우리 중국 시장 끊겠다. 화해 공부 안 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만은 지금 이제 완전히 미국하고 하고 이제 일본에 지금 R&D 센터 만들고 지금 그 후공정 그 센터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봐요. 네? 대만은 중국의 본토에 공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삼성 시안에 공장이 있죠. SK 하이닉스도 공장 다 있잖아요. 그 중국 시장이 뭐 막 30% 정도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드 때 보니까 이게 한번 이게 좀 저놈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이제 어, 흔히 말하는 그 전략적 모호성 애매한 상태에서 이제 그것도 잘 안 통하잖아요. 앞으로는. 이게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어떻게 그걸 풀어야 되는지 5월 달에 지금 대통령께서 미국 가시면 정상회담 하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감염병이라든가 또 뭐 지금 배터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마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제일 어려운 나라예요.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강국들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렇게 이해가 얽혀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외교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뭐 자원도 많지 않고요. 또 수출 의존도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국가 경쟁력 내지는 생존 전략이라는 것이 이전의 군사력, 이전의 경제력이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력이다. 결국은.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의 핵심은 다 과학기술이잖아요, 지금. AI라든가 뭐 5G라든가 뭐 배터리라든가 이거 다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바이든 나와가지고 그 자기 투자 계획 발표하면서 이게 다 인프라다 이게 반도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만의 어떤 독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고급 인력을 키우는 것만이 아마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아까 모르겠어요. 외교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과학기술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렇구나. 어떤 외교력, 어떤 전략을 택하든지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면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핵심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지금 대만이 저렇게 중국의 반도체를 끊었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에서 지금 대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대만 TSMC를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네? 그 지금 화웨이뿐 아니라 다른 파운드리도 다 지금 의존하고 있는 그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구촌 간의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는 정말 누구도 이렇게 함부로 깜부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학기술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뭐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글로벌 환경 속에서는 대충 이렇습니다. 이렇게 컴피티션이 막 치열하게 이루어지잖아요. 한편으로 이제 코어퍼레이션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신종 프로, 뭐죠? 코로나19, 예? 코비드-19 팬데믹, 이게 뭐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메르스, 어저께 사스, 계속 그러잖아요. 앞으로 아마 이게 굉장히 더 빈발할 거예요, 이제. 예? 이게 뭐 어떤 그쪽 학자들 얘기 들으면 지금 지구촌에 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빙하 밑에 숨어 있는데, 자연 생태계가 깨지면서 그게 이제 지금 이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지구촌 문제, 이런 거, 이번에 보니까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선진국에서 아무리 백신 뭐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한다고 한들 지금 뭐 인도에서 뭐 하루에 확진자가 30만 명 막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구촌 문제는 어떤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한 나라가 그걸 극복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 재난재해 기후변화 어떤 한 나라만 뭐 자기만 뭐 이렇게 극복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라든가 이 지구촌 재난재해 또 신종 전염질환 이런 것들은 지구촌이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앞에서는 이제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우리 과학기술 쪽에서는 이제 거대과 지금 저 프랑스 파리에 까다라시에 짓고 있는 그 핵융합 실험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같은 경우도 인공 태양 만드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전에 있는 그 핵융합 연구소를 좀 확대한 버전이겠죠, 이제. 그런 거 한 나라가 못 하잖아요. 다 힘을 모아야 되잖아. 뭐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든가 뭐 극지라든가 무슨 뭐 가속 이런 것들은 다 협력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지구촌이 미래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과학 기술이 또 다른 한면으로는 어떤 한 나라만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협력해야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글로벌 환경 속에서는 이 과학기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데 비해서 또 이런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이나 지구촌 문제 해결이나 인류 공동 번영의 핵심 요소다. 그래서 요새 팍스 테크니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 이후에 인류의 안전과 번영을 담보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 팬데믹은 워낙 지금 최근에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팬데믹 확진자가 벌써 한 1억 4천만 명 정도 지금 확진자가
맞죠? 됐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가 벌써 300만이 넘었고요. 다행히 이제 백신 접종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조금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1월 달에 아마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죠. 사실은. 근데 팬데믹이 지금 현재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이 코비드-19이 아무튼 모든 걸 바꾸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그러니까 오직 하면은 AC, BC 그러잖아요. 예?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일하는 방식이나 사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징이 보면은 이 소셜 디스턴스가 굉장히 멀어져요. 자꾸 이제 이렇게. 예?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있고, 마스크 벗어도 되나요, 혹시?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제 이 디지털 거리는 지금 더 가까워지잖아요, 점점.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고 있다. 근데 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게 그전에 바뀌고 있었어요, 사실은. 2016년에 왜 제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오면서 그 특징이 그거잖아요. 데이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다 그 핵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기존의 관성이라든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잘 안 가던 것들을 갑자기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냥 해결사 촉진자 역할이 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대면 교육이라든가 뭐 원격 진료라든가 뭐 뭐든지 그렇잖아요. 다 그 이해 집단들이 있어요. 뭐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나가기가. 지금 팬데믹이 이렇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격 진료 이런 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변해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갈라파고스나 어디 외딴 섬이었다면 아마 금방 할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근데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아이디어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격 진료 뭐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지금 하잖아요. 중국의 원격 진료 회사 같은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로그인하고 들어가면은 거기 의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고의 의사가 딱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닥터 의사 김 박사가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원격 진료 회사에 고용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우리나라 분이 중국 회사에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거기 우리 의사가 있는데 그분한테 진료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코비드 19이 준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활용을 못하게 되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렀는데.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 코비드 19이 지금 가져온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가장 핵심이 그 언택트라는 거 또는 뭐 온택트라고도 요새는 하지요. 온택트. 또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핵심 같아요. 저는 작년 초에 갑자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다가 작년 1월 달에 진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충북 혁신도시로. 그래서 갑자기 터졌어요. 그 이제 뭐 개척식도 못하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데 이 걱정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기회다. 응? 우리 앞으로 모든 회의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바로 1월 달에 그 줌을 한 5개를 샀어요. 줌 하나가 얼마 안 비싸더라고요. 19,000원인가 얼마 하는데, 예? 그거 뭐, 회의장 하나를 그냥 19,000원에 얻는 거잖아. 그게 우리 경영관리본부에서 이제 그거 관리하면 되니까 시간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저 기회다.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저희는 이제 아까 그런 그 예산 배분, 조정, 평가 뭐 이런 거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다 서울에 계시잖아요. 부천은 또 세종시에 있고, 연구기관은 대전에 있고, 그러니까 진천에서 이게 다 1시간 10분 거리예요, 다 이게.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줌이 갑자기 보안성 문제 때문에 그 못 쓰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안 쓰고 이제 지금은 다른 걸 쓰고 있습니다만은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낭비가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세종시로 다 붙여 놓았잖아요. 혁신도시 지금 나주, 진주, 어디 대구 막 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 나주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뻔질나게 세종시 가셔야 되고 뻔질나게 서울 와야 되잖아요. 언제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이 안고 있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산을 해야죠. 저는 그 잘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 분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회비용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런 것들을.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사실은 이 기관에 오기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칼럼도 쓰고, 우리나라 국회가 먼저 해야 된다. 국회가 왜 면전에서 불러다 놓고 혼내려고 하느냐. 어? 비대면으로 다 화상국회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 가면 따라서 해요. 다. 산하기관들도.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지.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준 거잖아. 이거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이미 진행되고 오던 이 4차 산업혁명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4차 산업혁명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게 뭐 초연결, 초지능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I하고 이 초연결이라는 게 왜 IoT, EOT 그러지 않습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다 묶이는 거잖아요.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면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연결점마다 한 400억 개 연결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연결점들이 다 데이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의 데이터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 그런 말 유행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은 AI 플러스 ICBM이라고. 그러니까 IoT에서 그 많은 데이터들이 크라우드에, IC 크라우드에 묶여서 빅데이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모바일 이코노미로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그 빅데이터 되니까 이제 사람이 도대체 계산 추론을 못하니까 AI가 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데이터 같아요, 데이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한국판 뉴딜을 뭐 하고 이제 뭐 디지털 뉴딜, 뭐 그린 뉴딜, 뭐 지역 뉴딜, 뭐 사회적 안전망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키가 아마 디지털 뉴딜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코비드 19 팬데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사실은. 이렇게 희생을 많이 치르는데 이것들을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1997년에 IMF 때나 또 2008년에 리먼 금융위기 때 사실은 정부에서 뭐 데이터 DB라든가 이런 걸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데를 오히려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부와 사회로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코비드 19 팬데믹을 정말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윈스턴 처칠 뭐 말씀하신 것처럼 never waste a good crisis. 굿 크라이시스를 낭비하면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우리한테 어떤 레슨을 주는지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니 해도 아무튼 이 가장 중요한 게 인간들이 이 지구의 에너지 자원을 잘못 쓰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레슨 같아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다 그래 우리가 지구를 좀 잘못 쓰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미 지금 전 세계가 많이 그런 데 대해서 느끼고 있고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2050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종 전염질이나 기후변화, 재난재해 이런 것들은 한 나라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지구촌이 협력해야 되겠구나. 그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들이 아마 또 중요한 레슨 같아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밸류체인이 그냥 안정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구나. 작년 초에 왜 그 자동차 회사의 그 와이어링 하네스, 그러니까 그거 뭐 그냥 그 복잡한 그 와이어링 그 첨단 기술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 들어오던 것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자동차 회사가 조업 중단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밸류체인이라는 것이 잘 작동이 되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삼성전자에서 그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가 반도체가 조달이 안 돼서 지금 이 스마트폰 같은 걸 못 만들 그런 이게 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아주 지금 뭐 7나노, 뭐 5나노 이런 게 아니라 조금 후단에 있는 것들 해외 생산하는 것들이 조달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다고 하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게 우리가 꼭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아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의 소부장 문제가 있었고 다 연결이 되긴 됩니다만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저는 그나마 대한민국이 이 K 진단 시약, K 방역 뭐 이런 것들을 잘해왔던 것이 결국은 이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정부를 이렇게 신뢰할 수 있게 우리나라가 워낙 지금 뭐 또 가짜뉴스니 뭐니 많아서 쉽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무튼 정부가
모든 걸 투명하게 꺼내놓고 협력을 구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일에 있어서 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가 아마 이렇게 이나마 지금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게 이렇게 극복을 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주고 믿고 따라주는 거 그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가. 좀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포데믹 문제, 인포데믹 아시죠? 인포메이션하고 이제 엔데믹 그 전염병 그러니까 인포데믹 해서 오직 하면 인포데믹이라고 하겠습니까? 가짜뉴스 문제가. 그래서 가짜뉴스 문제가 아마 뭐 어마어마한 사실 문제예요. 비단 이 코비드 19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코비드 19 팬데믹이 되고 보니까 뭐 가짜뉴스가 뭐 난리잖아요. 네? 어디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뭐 소금을 뿌리면 바이러스가 죽니 뭐 별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요. 사실은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다른 닉네임이 있다 그러면 갈등 공화국이에요.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대한민국이. 나 때는 말이야 예전에는 그냥 뭐 남북 갈등이나 무슨 그 지역 갈등이나 이런 정도였잖아. 지금은 온갖 갈등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자꾸 이렇게 이 갈등 간의 그 간격이 좁혀지고 그게 아니라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갈등이.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런 갈등들의 근저에 보면, 그 가짜뉴스의 근저에 보면 과학기술이 있어요. 그 제가 요새 과학기술인들한테는 주장이 이 인포데믹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예를 한번 들을까요? 여기 저 용인에 그 네이버에서 데이터 센터를 진립을 했어요. 들으셨죠? 그래가지고 한 2년 반, 3년을 못 지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데이터 센터에 뭐 고압선이 지나가면 거기서 우리 인체 해롭고 막 이런 일 나오니까 이제. 결국 못 지었어요. 거기서 이제 포기하고 나오니까 그냥 각 지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그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를. 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짜뉴스에 그렇게 휘둘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또 그 자기 지역에 좋은 인프라가 올 수 있었는데 놓친 용인 시민들은 얼마나 또 억울해요. 그러니까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요새는 가짜뉴스가요, 정말 진짜 같아요. 진짜보다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진짜 같잖아요. 네? 막 퍼날르고 말이죠, 이렇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누가 그 정확히 팩트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요즘은.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어르신들 소위 그 오피니언 리더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한마디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정확하게 팩트를 얘기하면은 다들 이렇게 거기 따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한번 YTN에 가서 제가 YTN에 매주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때 가서 이제 그날 주제가 그 GMO 식품이었어요. GMO 식품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쭉 얘기를 했죠. GMO 식품이라는 것이 전혀 인체에 해롭다는 에비던스가 없고 뭐 그런 얘기. 또 미국 같은 데서 그냥 그거는 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인체 유해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건 GMO 식품이다 해가지고 소비자가 자기가 선택해서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 방사선 조사한 식품도 있더라고요. 슈퍼마켓에 가니까. 이 방사선을 쪼이게 되면 이게 멸균도 되고 저장도 오래돼요. 근데 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표시해요. 이건 방사선 조사한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그래? 이거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데 살까? 판단은 소비자가 하도록 해줘야지. 근데 우리 그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런저런 얘기를 쭉 했더니 나중에 제가 그 방송 한번 제가 했던 거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댓글에다가 그냥 그래 당신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얘기를 안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워낙 사회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그 분야에 아주 권위 있는 분들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단체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든가 성산의 사드가 저게 정말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건지 정말 해로운 건지 해롭지 않은 건지 누군가 얘기는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지만은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국과총회 지금 이우일 회장님이 이제
취임하셔서 제가 취임하시기 한 달 전에 가서 뵀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 가짜뉴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과학계가. 그래서 요새 과총에서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가짜뉴스 문제도 이번에 그 코비드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게 좀 잘 극복해야 될 큰 문제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문가에 대한 신뢰 이번에 참 많이 그래도 신뢰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냥 뭐 백신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백신 전문가들을 신뢰하고 좀 의지하고 했던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환경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키오스크라든가 뭐 이 어르신들이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쉽지가 않아요. 물건 주문도 쉽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디지털 디바이드, 소득 격차 이런 문제가 또 굉장히 큰 문제다. 앞으로 이제 지금 왜 그렇잖아요. 지금 뭐 K형 뭐 성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와중에서도 성장이 잘 되는 건 잘 되지만 안 되는 건 지금 안 되는 이런 격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큰 과제인 것 같고요. 개인의 위생 습관 같은 경우도 저도 아마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갔던 것 같아요. 가서 닥터 만나가지고 독감 그랬는데 지금 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병원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코비드 19 팬데믹이 아니었으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이 이제 우리 생각대로 좀 잠잠해지면은 그 넥스트 노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넥스트 노멀을 얘기합니다만은 막 엊그저께 그 빌 게이츠는 뭐 자긴 코비드 19 팬데믹을 우리가 극복할 것으로 이 말씀을 하시던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아마 코비드 19 팬데믹이 결국은 이제 풍토병 비슷하게 엔데믹으로 같이 살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완전히 정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쉽지 않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신종 전염 질환이나 재난재해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점점 빈발할 수밖에 없다. 신종 전염 질환만 해도 아마도 그 사스나 메르스 다음에 코비드 19 이게 조금 더 자주 더 센 녀석이 오지 않을까. 비록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이 지나간다고 해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언택트라든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것들이 코비드 19 팬데믹이 지나가도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익숙해져서 이제 일상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마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라든가 소외계층 문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넥스트 노멀로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뭐 20년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런 걸 하거든요. 저희 예측 조사를 하는데 지금 2045년도 미래사회 전망 보면은 작년에 1차년도 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주로 더 좀 다듬을 건데 비슷해요. 뭐 디지털 세상이 온다. 뭐 이 사회 구조가 변화된다. 지구 환경 변화와 자원 개척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건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선 코비드 19 팬데믹에 따라서 과학기술 쪽에서는 주로 이 좀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는가 보면은요. 지금 정부가 주 역점을 두는 것들이 이제 여기 지금 소개드렸던 한 4가지 감염병 대응 연구라든가 한국판 뉴딜, 또 소부장 고도화 문제, 탄소 중립 이런 정도가 지금 정부에서 조금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염병 대응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감염병 대응 그렇죠. 앞으로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 이후에 또 다시 이런 것들이 온다는 전제로 보면은 우리가 메르스 때 그거를 잘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 준비해서 이번에 덕을 봤듯이 아마 코비드 19 팬데믹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을 잘 대응을 해서 다시 올 것들에 대응을 해야 된다. 치료제, 백신, 뭐 각종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동시에 아마 이 바이오 헬스 분야, 정부가 사실은 이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정부가 지금 그 3대 중점 분야가 이 바이오 헬스 분야하고 시스템 반도체, 자율차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아마 이 세 개에는 좀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헬스입니다, 사실은. 원래 바이오 헬스 쪽에 굉장히 정부가 배려를 하고 신경을 썼던 분야, 빅3 분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이제 팬데믹이 옴에 따라서 더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바이오 헬스 분야가 앞으로도 계속 유망하게 지원을 받지 않을까.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여기서 이제 백신 문제가 있어요. 백신이 지금도 거의 에브리데이 지금 막 혼나요. 백신 개발을 못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왜 우리나라가 백신을 개발을 못 하느냐, 왜 기초연구 투자를 안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백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시장이에요. 원래 이게 아프리카에서 뭐 에볼라니 뭐 풍토병이 막 만연이 돼도 글로벌 파마시티컬 컴퍼니들이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이 장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원래 안 했던 거예요. 오직 안 했으면은 지금 서울대학교에 그 서울대학교 입구에 인터내셔널 백신 인스티튜트라고 그 국제기구가 있어요. 그 우리나라 유치해서 있는데 여전히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 마켓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도 만들어지고 그 게이츠 미란다 재단에서도 별도로 자기들이 돈을 투자해서 또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국제 백신 연구소도 벌써 생긴 지가 한 20년 이상 됐어요, 거의. 근데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세계 다른 강대국에서 막 돈을 좀 내야 돼요, 사실은. 이런 마켓 측면이 아니라 정말 지구촌 입장에서. 그게 잘 안 내더라고요. 저도 그 미국의 보건복지부에 가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좀 그 돈 좀 대라. 잘 안 내. 그러니까 IVI가 잘 그렇게 지금 그렇게 액티브하게 활동은 못 해.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나 이런데 막 1조 이상 때려 넣은 겁니다. 그거. 돈 막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저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연구비가 뭐 27조밖에 안 되는데 그 속에는 뭐 별 5만 가지 뭐 달나라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뭐 학교 인력 양성 그거 다 들어가는 돈이 그거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백신 하겠어요? 한다고 한들 돈을 투자한다고 한들 국내에서 제약사들이 그런 실력이 되나요 지금?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걸 뭐 할 수 있게 다 그런 그 세계적인 큰 제약사처럼 뭐 그렇게 역량이 쌓여 있나요? 안 돼 있죠. 설사 돈을 준다고 해요. 임상실험을 못 해요. 임상실험을 3만 4만 명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백신 개발이라는 것이. 그 일본같이 저렇게 훌륭한 나라가 저 백신 뭐 어림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우리 과학계가 뭐 잘못하고 있다 막 그럴 일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기초 연구를 안 했다 막 뭐 그런 분도 계시고 그냥 별 막 그러는데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우리는 이제 백신이 쉽지 않다. 지금 백신 아마 지금 이렇게 확보 막 하게 되면 백신 이제 남아서 걱정일지도 몰라요. 예전에 그 작년에 백신 결정을 좀 늦게 했다고 지금 막 뭐 혼내키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백신 샀다가 그 낭비했다고 그 담당자들 다 처벌당하고 했잖아요. 아마 지금 잘못하면 백신 남을지도 몰라요. 지금 요새 막 확보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더나에선가 여기 어디 지금 와서 지금 우리 생산하게 뭐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백신 지금 개발한다고 지금 뭐, 쉽지 않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있지만, 그렇지만 아무튼, 저희 쪽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자체보다도 이것이 아마 이 바이오 헬스 쪽에 앞으로, 이 ICT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큰 힘을 받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쪽에 지금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판 뉴딜. 저는 굉장히 선택을 잘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걸 어떻게 내실 있게 추진하느냐. 저런 것들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권이라든가 임기에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죠. 아주 스마트한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잘 추진하게 되면 예전에 1997년에 IMF 위기라든가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부와 사회를 도약했듯이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전략들이다. 특히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을 작년에 이게 7월 달인가 발표할 때만 해도 그렇게 주목을 저는 못 받았다고 봐요. 그냥 들어가 그런 것처럼 봤는데 막상 이제 2050 탄소 중립이 막 불거지고 나니까 또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막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안전망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아까 지역 뉴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소비자 문제가 이제 사실은 작년 초에 코비드 19 팬데믹이 생기기 전에 2019년에 갑자기 여름에 지금 터졌잖아요. 일본에서 이제 반도체 그 3기 핵심 부품 소재를 우리가 수출을 금지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정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민간하고 협력을 잘 해가지고 2019년 7월 달에 시작한 게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이 이제 한번 충격을 준 거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정부와 민간이 잘 협력을 한 거예요, 사실은. 특히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에 있으면은 그 포토레지스트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크지 않아요. 근데 그거 뭐 저기 가면은 훨씬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 있는데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걸 뭐하러 자기들이 그 국산화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잘 작동이 될 때는 그냥 문제 없었죠. 근데 갑자기 저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아무리 저런 소재부품 장비를 만들어도 이거를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써보기도 하고 또 이제 시장에 판로가 열려야 거기서 이윤도 생기고 더 막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안 열리는데요. 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소위 말해서 수요기업들이 저 공급기업들한테 이제 같이 저게 내일이구나. 저게 저 기업 일이 아니라 내일이구나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테스트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생긴 거죠. 이제.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일본판 소부장이라는 게 우리 정부나 기업한테 굉장히 강한 이 자극을 전 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 위기는 기회 같아요. 잘만 활용한다면은. 그래서 나름 이제 작년에 판단을 해보니까 잘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코비드 19이 터지니까 이게 소부장이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 같은 논리가 다른 데서 공급받을 수 있는 소부장도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소부장 고도화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전에 소부장이 그 일본, 대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그 공급받던 것을 국산화시키거나 수입선 다변화하거나 이게 목표였다면은 작년에 이제 소부장 고도화 쪽에서는 일본이 아니라 대세계 꼭 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부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오는 소부장도 언제든지 핵심 소부장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들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소부장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입 대체 수입하던 것들을 국산화시키거나 아니면 공급선 다변화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말고 미래 소부장을 미리 우리가 개발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구나. 지금 일본이 소부장 공급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주로 이제 그 전선을 대일본이었다면 대세계로 넓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선도 품목을 개발해가지고 중점적으로 개발하자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대책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가 됐고 잘 대응을 하면은 우리가 또 한 번 점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사실은 돌이켜 보면은요, 이 소부장이 지금은 이제 일본 소부장이라고 합니다만은 대일 무역 역조를 일으키는 게 다 이 소부장입니다. 실컷 벌어서 다 퍼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대일 무역 역조를 일으키는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안 해왔던 건 아니에요. 계속 해왔어요. 저도 옛날에 사무관 때 과장 때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리스트 한 100개 리스트 해놓고 나서 일본부터 이게 국산화 가능한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만들어서 다 했거든요.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작년,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년 사이에 소부장은 속도를 더 빨리, 더 이렇게 아주 인텐시브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비드 19 팬데믹 후속 조치도 되게 중요한 계기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갑자기 이제 대통령께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2030까지 지금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를 했고요. 또 2050년까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발표했죠. 여기 뭐 저보다 훨씬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그 NDC 목표 같은 경우도, 이게 얼마죠? 2017년 대비 24.4%인가요? 뭐,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탄소 제로입니다. 제로. 넷제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내연기관 차들 다 없어져야죠, 이제. 2035년? 다 없어져야 됩니다, 이제. 다 전기차, 수소차로 바뀌어야 되죠. 네? 그런 건 문제가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산업들이요. 굉장히 그 고탄소 배출 산업들입니다, 다. 중화학공업들이라는 것이. 철강, 석유화학, 뭐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그거 어떻게 해요? 석탄이나 뭐 기름 같은 거 안 떼면 이제. 저기 뭐 고로 하나 바꾸는데 지금 뭐 몇 조? 6조가 들어간다는데. 예? 그거 다 바꿔야 되는 이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옛날에 뭐 성에너지 해가지고 뭐 에너지 세이빙 해가지고 뭐 에너지 고효율 해가지고 그거 지금 아니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더군다나 이게 지금 이런 다탄소 배출 산업들이 거기서 이미 쓰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하이텍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이게 로우텍을 쓰고 있다면 효율을 개선해가지고 막 그것도 가능할 텐데, 그것도 안 되죠. 그렇다고 그 산업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2050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정권이나 임기에 무관하게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요새 ESG니 아리백이니 뭐 그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그걸 안 해도 뭐 내수 시장이 만약에 있다. 한 뭐 1억 명이 되고 뭐 되면은 그 뭐 밖에서 안 사줘도 뭐 우리가 팔면 되겠지. 뭐 주금같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거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안 사주는 거예요. 이게 이 미트가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 벌써 이제 선택 여지가 없죠. 이건 해야죠. 기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내느냐.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지금 지금 정권에서야 이제 내년에 임기가 끝나고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부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은 이 정권이나 임기에 무관하게 대한민국이 반드시 넘어야 될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부처마다 다 지금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혁신본부에서도 지금 탄소 중립 그 기술 로드맵 하고 있고, 산업부도 지금 하고 있고, 환경부도 하고 있고, 지금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여기 나오나 어디 이제 보면은 크게 이제 사실은 이게 에너지 전환이 하나가 이게 사실 크거든요. 이게 에너지 전환문.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가 지금 이제 태양광, 풍력, 수소, 바이오에너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은 과연 그게 가능할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인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사실 이 문제는. 각자 뭐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텍사스 공장에 쓴 것도 어찌 보면 텍사스에서 신재생 의존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반드시 공장에 서버렸잖아요. 네?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씩만 썼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지금 여기 새만금에도 지금 실증단지 뭐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신재생으로 발전된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저장하느냐, 그거 중요하지요. ESS 문제.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수소를 생산하느냐, 그린 수소 문제. 또 이것을 어떻게 계통에 안정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만금에서 지금 많이 그걸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큰 숙제 같습니다. 수소에너지라든가 태양광, 태양열 이런 문제.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소위 이 이산화탄소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미 나온 CO2를 캡처해가지고 저장한다든가 활용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지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소에너지 이런 이제 내연기관차 다 없어지고 이제 전기차나 이제 수소차 뭐 이런 거 바뀌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감염병이라든가 바이오 문제, 또는 이제 혁신성장, 그 디지털 경제,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좀 내년도 국가 R&D 투자 방향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정부가 이렇게 유행 따라서 말이야. AI 그러니까 와 AI 했다가 또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이거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났을 따름이고 기초 원천이라든가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미래 성장 동력이라든가 기존에 해왔던 것은 아주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예산을 배로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1.7조 정도 하던 것을 2.5조까지 지금 내년까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런 현안 내에서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아마 글로벌 환경 속에서 과학기술하고 그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과학기술하고 국가 발전하고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게 뭐 얼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나라가 그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1982년입니다. 1982년에 특정 연구 개발 사업이라고 이제 최초로 국가 R&D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과학기술처라는 데서 국가 연구비가 130억쯤 됐습니다. 130억 정도.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제일 급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제조업 경쟁력, 공정 개선하고 뭐 모방하고 소화 개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지상 최대 목표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기술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같이 갔으니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오로지 국가 R&D의 목표가 경제 발전이에요. 제조업 경쟁력 최고예요. 이게 이제 주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우리나라는 과학하고 기술을 구분해서 안 쓰고 그렇게 함께 씁니까? 뭐 R하고 D가 다르지 않습니까? 막 그러시는데 그거 다 알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과학이 없었어요. 계속 다 그냥 기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1966년에 퀴스트 해외에서 공부하시던 분이 들어와서 머리에 담고 온 지식 가지고 모방하고 소화 개량하고 빨리빨리 카피하고 그런 거 했죠. 그게 우리나라였죠 이제. 네? 그러다가 이제 한 82년에 130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늘기 시작했죠. 이제. 그게 1000억대가 되고 이제 기초연구라는 것은요. 2000년 초에 시작해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사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여기 대전에 있는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 기금이 100억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연구 시작한 게 2000년쯤 됐어요, 사실은. 2000년 초. 그러니까 불과 한 20년 좀 넘었나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10월 첫 주 그 노벨상 계절 되면은 갑자기 과학계가 죄인이 되잖아요. 어깨에 푹 처지고, 뭐 신문에는 뭐 24대 0이 뭐 일본은 노벨상 24명인데 뭐 과학상 우리는 뭐 0명이다 그래가지고 24대 빵 그러기도 하잖아요. 일본이요. 노벨상이 만들어진 해가 언제인 줄 아세요? 1901년입니다. 1901년 1회 노벨상 수상할 때 후보를 낸 나라입니다. 후보자를. 일본 우스운 나라 아닙니다. 그 세계 3대 불가사의가 뭐 일본 우습게 하는 게 그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일본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2차 대전 때 잠수함 비행기 만든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는 참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저는 뭐 결코 그 잘 못하다고 안 봅니다. 2000년에 시작해서 불과 한 20년 됐는데 기초연구를 말이 빗나가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주로 지금까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 9988 중소중견기업이잖아요 지금 제조업 숫자로는 뭐 99%고 뭐 종업원 수로는 8 그러니까 뭐 지원해야죠. 그 지원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부터 이제 기초연구, 기초연구라는 게 결국 사람을 키우는 거니까요. 이런 연구를 주로 해왔다면 정부가 요즘은 가만히 보십시오.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이 무슨 뭐 옛날에는 90년대만 해도 9시 뉴스 딱 틀으면은 안녕하십니까 뭐 대전에 있는 화학연구원에서 뭐 국산화를 했는데 수입 대차가 얼마나 되고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뉴스 나와도 이제 제가 국민이라면은 그 별로 감흥이 없을 거예요. so what? 예? 옛날에야 뭐 우리나라가 이랬는데 그거 없어요 지금은 사실은.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과학실이 뭘 해줬는지 그런 거 원하죠 이제는.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이제 살 만큼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 경쟁력, 내셔널 컴페티티브니스가 지상 목표였다면 지금은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을 위해서 정부가 뭘 해주느냐 이런 걸 좀 원하세요 국민들이. 그런가 하면 각종 사회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노인 문제가 많아지면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또 무슨 뭐 문화재가 막 무슨 잘 관리가 안 되면 문화재 관리 기술,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내주기를 원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공공 R&D라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기초연구라든가 사람 키우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백악관에 OSDP라고 오피스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팔리시가 있어요. 거기 그 디렉터가 세 분, 네 분 계시는데 중요한 분들이에요, 다. 상원에서 청문회에서 인증받는 자리. 그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어디 가서 강의를 해서 들어보니까 자기는 모든 사회 문제 뒤에다가 전미사 테크를 붙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뭐 노인 문제 택, 청소년 범죄 택, 뭐 산림 자원 택. 그러니까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그냥 실험실에서 자기 하고 싶은 연구, 무슨 국가 경쟁력, 신제품, 신공정 개발하는 게 지상 최대 목표였다면 지금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그게 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줘야죠. 그걸 원하는데 다. 네? 그게 비록 뭐 세계적인 특허나 논문이 안 나와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러니까 그런 수요, 삶의 질, 사회 문제, 국방 뭐 당연하죠. 요새 뭐 개병제, 모병제 막 나오는데 과학기술 없이 되겠어요? 네? 첨단 기술 드론을 띄워가지고 뭐 대신 뭐 보초를 쓴다든가 앞으로 다 과학기술이잖아 결국은. 네? 국가안보. 그 다음에 지금은요 문화, 예술, 체육, 외교 뭐 과학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네? 뭐 흔히들 예를 들어 박태환 선수가 수영하는데 이게 상의를 입는 게 좋아요, 안 입는 게 좋아요? 아니면 상의하고 하의하고 붙어 있는 옷을 입는 게 좋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0.01초를 다투어요. 이게 박태환 선수가 이게 몇 도로 입수를 해야 이게 이 저항을 최소화시키고 속도를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냥 막 연습하면 되는 건 줄 알았더니 지금 그게 아니죠. 이제. 그런 어떤 과학기술이 매달 색깔을 바꾸죠. 문화 요새 뭐 어떻게 보니까 디지털 무슨 그림 하나에 뭐 600 몇십억이 팔렸잖아요. 지금 문화 컨텐츠 다 과학기술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예전에는 우리가 후발자 입장에서 막 저 타겟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밤새워서 가서 그냥 갈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느 사회에 앞단에 와 있다 보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과학기술이 안 들어가면. 모든 분야 그래요. 뭐 섬유든 가발이든 뭐든지 간에 이제는 과학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분야 과학기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주 지금 뭐 달나라 보내는 거라든가 요새 뭐 여기 뭐 이런 거 해양 뭐 극지 핵융합 이런 빅사이언스 같은 것도 옛날에 저런 거 손 댈 수 있었겠어요. 지금 위성 하나 띄우는데 한 3천억 드는데 옛날에는 국가 R&D가 뭐 130억이고 그 1,000억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저런 거 못하죠. 네? 저런 거 이제는 해야지. 우리나라 국가 위상도 그렇고 이제 다 과학기술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저 대전에 짓고 있는 라온 같은 경우가 1조 얼마 들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오창에 짓고 있는 방사능 가습기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다 옛날에는 손도 못 댔죠. 뭐 엄두가 안 났죠. 지금은 다 이제 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공공기관 육성이라든가, 아까 지구촌 문제 해결이라든가, 이 국제협력도요, 무슨 오션 드릴링, 심해저, 극지, 무슨 한다고 그러면 옛날에는, 아이고, 우리 바빠서 못해요. 돈도 없고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이 멀티내셔널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해야 돼요. 당당하게 지구촌의 일원으로서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과학기술이죠. 지방 어떻습니까? 지방과학기술, 지방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장이 제가 아마 지자체 장이라고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우선 표가 중요하니까 우선 번듯하게 건물 하나 짓고 유치해가지고 이번에 얼마짜리 유치 300억짜리 건물 하나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지방의 어떤 옛날에 지금까지 지방 발전의 그 핵심 축이었어요. 토목건 축 주로 보여주기식. 근데 앞으로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지방이 지금 이 전라북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전라북도일 필요 없잖아요. 대한민국을 넘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사람이고 과학기술이에요. 사람이고 과학기술 그걸 토대로 이렇게 기업이 올 수 있게 여기 다 그런데 많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그거죠. 건물 하나 빤딱이 지어서 뭐 하겠어요? 네? 그거 인구로 막 소멸되고 있고 막 텅텅 빌 텐데 앞으로 이제. 결국은 어떻게 우수한 사람이 올 수 있게 하고 우수하지 않아도 사람이 올 수 있게 해야지. 사람이 올 수 있게 하고 기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과학기술이 축이 돼야 된다. 결국은. 그것이 반드시 무슨 세계적인 하이텍일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인적 자원과 과학기술 이런 것들이 지방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걸 어떻게 하우투는 이제 다르겠죠. 그 다음에 아까 갈등. 그러니까 과학기술 수요가 예전에는 그냥 묵묵히 이런 것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요가 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비단 어떻게 과학기술 관련되는 기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만은 미래 인재든 교육이든 임업 요새 임업도 요새 K 폴레스트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면 임업 자원을 높이고 산소를 그거 하잖아요 다. 옛날에 그 어림 없었죠. 임업 광업 지역 경쟁력 남북 협력 요식업 숙박업 다 그렇잖아요. 과학기술이잖아요.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그 분야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아까 우리 교수님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금년에 지금 예산이 27조 4천억입니다. 과학기술 예산이 작년 대비 13.1% 증액한 겁니다. 저는 대단한 배려라고 봐요. 지금 정부 R&D 예산 그 수요가 금년에 예를 들어서 556조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각종 지금 감염병 문제도 그렇고 지금 복지 예산 갈등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이 과학기술 예산을 이 두 자리 숫자 이상 이렇게 예산을 늘린 것은 저는 참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당국이라든가 이런 데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과학계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성과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0여 개 부처가 나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안 하는 부처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게 강점일 수도 있고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은 과학기술이 지금 중요한데 각 부처가 과학기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이게 또 어려워요. 각 부처마다 저렇게 R&D를 하니까 돈도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냥 부처마다 또 다 규정 다르고 달라가지고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부처가 지금 R&D를 해요. 물론 그 중에 5개, 과기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부 이쪽이 이제 한 80% 정도 쓰는데요. 나머지 때도 많이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쓰임새를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이 기초연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성장 동력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최근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감염병이나 소부장이나
이런 뉴딜 이런 쪽도 지금 좀 중점을 두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아마 지금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은 아마도 한 2023년쯤 되면은 30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추세를 가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 국가는 이제 30조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게 좀 이게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그 필자들이 글 잘 쓰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정부가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흔히 나오는 통계가 이겁니다. 우리가 뭐 GDP 대비 세계 1위라면서 이제 이스라엘 2위인데 아무튼 1위 2위예요. 우리가 높아요. 4.64%면 아주 높은 겁니다. 이게 GDP 대비 R&D 투자율이. 또 절대 규모로 봐도 세계 5위라면서 막 이래. 그러니까 근데 30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절대규모 세계 5위라든가 GDP 대비 세계 2위라는 것은 이 민간 부분을 다 합한 거예요, 사실. 민간 부분을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뜯어보면은 그 중에 이제 정부 공공은 약 한 21.5%밖에 안 돼요. 나머지 민간이 한 77% 이렇게 되고 그렇게 토털리 한 이제 이게 이제 100조 시대가 됐다는 게 그겁니다. 정부가 한 27조 정도 되고 나머지가 거의 민간이에요. 민간 부분이 지금 민간 기업설 연구소가 한 4만 한 2천 개 돼요. 기업 연구소가. 또 R&D 담당 부서까지 따지면 뭐 더 많죠. 한 6만 개 되죠. 그래서 저 민간 부분에서 쓰고 있는 76조 7조라는 돈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퀘스천웨어를 보내가지고 집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의 거품도 있고 그렇다고 봐요. 통계는 믿어야 되겠지만. 정부 돈은 정확하죠. 예산에 탁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세계 절대규모 5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억울한 면도 있어요, 사실은. 정부가 순수하게 예산을 쓰는 거는 21.5% 그러니까 한 27조 4천억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혼동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절대규모로 5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GDP 대비는 이스라엘이 지금 4.94 우리가 4.64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게. 따지면은. 그런데 이제 국가 예산이라는 게 아까 27조 4천억이라는 돈이 대략 한 미국의 한 7.6배쯤 되고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금년에 R&D 예산이 한 40조가 넘어요.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30개 부처가 뭐 거대 과학부터 시작해서 기초연구부터 모든 걸 다 하는 게 27조 4천억인데 미국 NIH가 쓰는 돈이 한 4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가 작은 돈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R&D라는 것은 금방 오늘 투자해서 오늘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누적적인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년에 국가 R&D가 130억으로 시작했으니까 이 누적 규모로 보면은요 정말 작아요, 우리나라.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 투자가 꼭 그렇게 많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는 이렇게 늘고 있다. 종전에 이것만 계속 간다면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자꾸 늘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게 수요입니다, 이게. 거대 과학이든 장비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수요의 증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나라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과학기술은 미래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씨앗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저는 정부 총 예산의 일정률, 저는 5%를 제시했는데 5% 정도는 과학기술,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 과학기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성과를 내느냐? 그건 과학계 몫이죠. 연구, 개발, 뭐 과학계 다 몫이죠. 성과를 내야죠, 물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아까 1966년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홍릉에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과학기술 황무지였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물론 우리가 뭐 옛날 뭐 세종조 때 장영실 선생님이 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과학기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황무지 상태에서 지금 10위권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돼 있고 미래가 결국은 다 과학기술인데 이 과학기술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상상을 못한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현재 자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고 수요는 느는 걸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투자는 늘려야 되고 세계적인 성과를 응답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과학기술계에 계시는 분이 어떨 때 정치권이나 언론에 가서 과학기술 너무 지금 돈이 많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성과 조금 좀 자기 자랑도 해야 되니까요.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성과가 사실은 과학기술 성과가 이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잘. 그러니까 경제 경영 쪽에서 이제 총 요소 생산성 TFT를 가끔 써요. 근데 그거는 그냥 인풋 대 아웃풋 하는 무슨 제조업 경쟁력이나 이럴 때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공공 R&D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평가가 안 돼요. 그 평가가 참 어려워요, 과학기술이라는 게. A라는 박사가 평생 논문 한 편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과연 실력이 없는 건가요? 사후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하나 가지고. 또 이제 R&D 성과라는 것이 실용화, 성과 확산까지 걸리는 그 타임렉도 그렇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술 경영 경제학회나 무슨 혁신학회나 이런 학회 가서 교수님들한테 제발 좀 평가 기법 좀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을 해요. 평가 기법이 정당하게 나오면 내가 그걸 평가를 받겠다. 어?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게 없는데 왜 자꾸 성과가 없다고 하느냐. 어?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 마땅한 기법이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냥 전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아까 66년에 키스트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 또 아직도 갈 길이 많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수화 모방 개량하던 그런 전략에서 이제 퍼스트 무버 프론트 러너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시도, 또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요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아니에요. 다 아까 특정 연구 사업 82년에 시작된 것들이 80년대 90년대 다 그때 한 겁니다 이거죠. 컬러 TV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개발한 지가 우리가 국산화하고 한 것들이 폴리에스터 공작기계 뭐 TDX 뭐 이런 거 굉장히 지금은 그냥 익숙하지만 우리나라 그렇게 오래된 것들은 아닙니다. 다 국산화해서 따라잡고 한 겁니다. 다 이게. 거기다가 이제 이게 중화학공업들 이렇게 이것도 있지만 거대과학 같은 것도 지금 흉내를 내잖아요. 다.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밖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물론 이제 또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것들은 다 뭐 계량 지표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밖에서 평가하기에는 블룸버그에서 이노베이션 인덱스를 매년 발표하는데 저희가 8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작년에 2위 한 번 했고 지금 계속 1위를 평가받고 있어요. 한국 사람 좋아하는 IMD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한 23위권인데 과학 인프라는 세계 3위고요. 기술 인프라 세계 13위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코스트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나라 세계 7위권으로 그냥 잘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EU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자기들이 평가를 해보기 위해서 자기 EU하고 뭐 캐나다, 미국 뭐 다 포함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역시 혁신 성과가 대한민국이 8년째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다 미국 일본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EU를 100으로 볼 때 지금 이렇다는 겁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 세계 지식자산 기구에서 나오는 것도 작년에 최초로 10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11위권 이렇게 있다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연구 같은 경우도 지금 논문 편수 한 달 전에도 저희가 발표했는데 지금 SCI 논문 편수 세계 12위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인용수가 좀 낮다고들 합니다만 인용수도 지금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늦게 시작한 거에 비하면은 우리나라 기초과학 수준도 지금 대단히 앞서 빨리 가고 있다. 노벨상이요. 노벨상을 꼭 받아야 될 건 뭐 그게 지상 목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노벨상 한 5년 이내에 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 번 받게 되면 아마 우후죽순처럼 나올 겁니다. 박세리 선수가 LPGA 가서 딱 한 번 우승하니까 그냥 그 친구들이 나도 갈 수 있네 가서 지금 LPGA를 평정했듯이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노벨상 못 받았다고 막 기죽을 일도 아니고 과학계 자꾸 기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벨상 그렇죠. 피스티 특허 세계 5위권 계속 유지하고 있죠. 대단한 나라죠. 네이처에서 작년에 27년 만에 한국 특집 발견했습니다. 우리
뭐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공공기술, 공공연구라는 게요. 이 평가가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츠카토 교수가 쓴 그 엔터프로너 스테이트라는 책에 보시면 이 아이폰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에서 미국의 NSF라든가 나사라든가 노아라든가 니스트라든가 이런 공공 투자들이 다 녹여서 거기서 나온 기술들이 다 모여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거 참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은 이 공공 R&D 투자를 평가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내용들이 잘 소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정한 이 평가 기법이 없는 상태에서 나름 그래도 과학기술계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룩한 성과를 명확한 근거나 이 평가 기법도 없이 코리아 R&D 패러독스라든가 고비용 조율 구조라든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이렇게 혹평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과학계는 뭐 다 그렇습니다만은 결국 과학기술자 양어깨에 달려 있거든요. 과학기술자들이 정말 신명나게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이 과학기술 주변에서 과학기술을 도와주시는 분들은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신명이 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드려서 정말 세계적인 성과를 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지금까지가 이제 과학기술과 우리 그 국가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럼 어떻게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느냐. 지금 그 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내셔널 이노베이션 시스템이 구성하는 게 이제 주로 주체가 대학과 공공연구와 기업 이렇게 보통 구분을 해요. 최근에는 이제 아까 사회문제 해결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국민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있으나 여전히 지금 대학, 공공연, 기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3개 주체, 이 혁신 주체를 어떻게 혁신 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느냐 이게 대학과 공공연구와 기업, 지역 이런 쪽에. 그래서 이걸 강화시킴과 동시에 여기 주체가 되는 사람, 연구자가 중심이 되는 어떤 이 창의 도전적인 문화를 잘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계적인 성과를 낸다. 대충 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합니다. 물론 성과를 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뭐 크게 보면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가 이 기획 단계. 이 기획 단계가 참 중요해요, 사실은. 심지어는 뭐 기초 연구도 마찬가지고 개발 연구도 마찬가지고 기획 단계에서 어디로 무엇을 왜 이런 것을 설정. 지금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 100조를 쓴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까지 포함시키면. 근데 이 돈이 전 세계에서 쓰는 돈의 한 3%쯤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선택과 집중해서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의 다른 나라, 미국이나 EU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이게 잘 분석을 해서 이 주제를 잡고 전략을 짜야 돼요, 처음에. 만약 그게 없이 그냥 한다. 내가 뭐 옛날에 뭐 박사 때 하던 거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다. 기초연구도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 다 하고 보니까 다 남이 했던 거라든가 아니면 뭐 별로 인기가 없는 것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략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보통 뭐 3P 어나리시스라든가 4P 어나리시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 내 분야에 그러니까 아까 이걸 이제 3%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분야가 거의 비슷하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매트릭스를 하면은 바이오 매트릭스 분야에 내가 국내에서 쓰는 게 3%라면은 한 90, 60%는 나라 밖에 쓰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저 앞서가는 애들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뭘 하는지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어디가 지금 니체가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똑같은 주제를 잡아서 똑같이 밤을 새웠어도 이게 훨씬 떠요. 이 전략을 잘 짠 사람은 성과를 내면은 정말 빛을 보고 노벨상을 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물 간거 아무리 밤새서 열심히 해봐도 빛을 못 보죠. 그래서 이 전략 기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특허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선행 특허 잘 조사 안 했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그때 그 고정식 씨라고 특허청장 오시더니 갑자기 선행 특허 그때 붐을 일으켜가지고 선행 특허 조사를 지금 거의 다 하잖아. 아니 실컷 개발했는데 특허 다 나와 있는 거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게 중요하듯이 이
전략기획 이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쪽이 좀 취약해요. 이쪽을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기관에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쪽을 지원할 수 있는 그 재원도 많지 않고 지금 각 부처의 그 소위 말해서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사실 이런 기능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인력이나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펀딩 에이전시 비슷하게 그냥 돈 놀아주는 역할만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공고에서 프로포잘 심사해서 돈 놀아주고 그런 것만 주로 하시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두행 단계에서는 정말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 마치 연구자가 제도를 위해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도라는 것이 다 연구를 지원해가지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있는 건데 지금 너무 이 제도를 위한 제도가 많아요. 옥죄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연구 자율성을 어떻게 하면 살려드릴 수 있는지 그걸 정말 고민해야 돼요. 지원하는 부서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좀 너무 이음법이 많아요. 한쪽만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산학협력 이게 중요하죠. 오픈 이노베이션 산학협력이라는 것이 사실 참 중요해요. 전북대학교에서 키워지는 인력들이 이제 뭐 대한민국 이 지역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에 나가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키워지는 인력에 대해서 그 기업에서 그렇게 땡큐 안 합니다. 별로 대학에서 나오는 사람들 별로 쓸 놈이 없다고 그래요. 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네? 별로 쓸 사람이 없어요. 다시 또 교육해야 돼요. 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대학에서 키우는 인력이라든가 대학에서 나오는 지식이 누가 수요자입니까? 파이널 유저는 기업이에요, 사실은. 내가 쓸 인력이에요, 다 여기 있는 분, 여기 대학에 있는 분. 내가 쓸 지식이에요, 다. 그런데 아까 76조나 돈을 쓴다는데 정작 이런 산학협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있다면 겨우 우리 기업에서 필요한 거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 필요해? 돈 줘서 이렇게 아이과제 그런 건 하지요.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 세계적인 배터리 회사가 있으면은 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 배터리 회사 영업 일선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겠죠. SK하고 지난번에 뭐 LG하고 싸우면서 싸우겠죠. 물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세계 마켓 쉐어가 한 30%막 되고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인력 지금 막 전고체 배터리니 지금 막 후발전은 쓰라미처럼 빨리 따라오는데 우리 5년 10년 뒤에 필요한 기술들은 우리가 따로따로 못 하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개발해야죠. 네? 일선에서 싸울 건 싸우지만은 미래 기술이나 미래 사람 키우는 것들은 협력해야죠. 근데 그런 생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산학협력이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사실은 한 40년, 50년 된 얘기인데 정작 작동이 잘 안 돼요. 미국 MIT나 이런 데 가면 기획과 같은 데 가면 뭐 따끈따끈한 장비 갖다 놓고 다 학생들이 연구하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바로 나오면 쓸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대학 이런 데를 자꾸 쓸만한 사람이 없니 이런 말씀들을 하기 전에 과감하게 자기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스스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마 공공기관들, 정부 부처의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오가나이즈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고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개발한 다음에 여기 개발했으니까 누가 관심 있으면 사가시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R&D 전 과정에서 얼마든지 중간 결과들이 스핀업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것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스핀업 같은 거 하기 위해서는 인터레스팅 그룹들, 잠재 고객들이 이 정보를 공유해야죠. 그래서 보고 있다가, 저게, 우리 쓰면 되겠네. 들어와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제4세대 기술 이전 방식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끝난 뒤에, 그때 다 이제 뭐,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행 단계, 이쪽에서는 이제 일을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 R&D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이쪽 니어 마켓 쪽에 개발 연구 이렇게 모방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내면 바로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부터 이제 아까 기업이 막 지금 R&D 역량 돈도 많아지고 역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쪽은 이제 이 전 주기에서 보면 이쪽 니어 마켓 쪽은 기업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이나 공공기관들은 점점 앞단으로 가는 거예요. 기초 원천 쪽으로 하는 거죠. 아직도 뭐 갈 길이 멉니다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여기서 나오는 성과들이 소위 말해서 TRL 같은 게 한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7, 8, 9까지 가려면 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오직 하면 영어로 데스벨이라고 해요, 데스벨.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느냐, 과연. 다시 이쪽으로 간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한테 요 TRL 레벨을 좀 높여달라. 어? 당신들 나오는 성과들이 말이야, TRL 레벨이 낮아가지고 도대체 쓸 수가 없어. 이거 좀 높여. 그러면 지금 세계적인 이제 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막 가는데 다시 오라 그래요? 그럼 여기 누가 해요 또? 손은 누가 켜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쪽 데스밸리 생태계를 어떻게 이걸 보완해야 되는지 그게 참 숙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이쪽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좀 중점적으로 강화시켜야 된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한. 근데 결국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에요, 사실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평가든 모든 제도가,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몰입해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돼야지,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옥죄이고 그냥 뭐 제도를 위한 제도 융통성 전혀 없고 자율성 없으면은 그거 안 되죠. 예? 누가 하겠어요? 옛날에는 저 신문 타이틀 월화수목 금금금 뭐 불 꺼지지 않는 연구실 이런 거 많이 많았거든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예? 지금은 뭐 주 52시간 뭐 이런 건 복잡해서 뭐 복잡한데요. 그거 신명이 나면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신명이 나야 되거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 칭찬은 고래도 숨쉬게 한다는데 이제 과학계 밖에 계시는 분들은 과학계가 이렇게 연구 현장이 산업 현장이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 같아요. 기업하는 사람 별로 신 안 나요, 요새 보면. 남동공단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세계적인 밸브 회사 만드는 회사도 별로 신명이 안 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자기가 뭐 애국자인 것처럼 막 대한민국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있는데 지금 별로 없어요. 근데 마찬가지 같아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신명이 나야 되는 것 같아요. 신명이 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이 연구자 중심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금년 초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라는 걸 지금 이제 시행을 해요. 아까 이제 30개 부처가 R&D를 하다 보니까 다 달라요, 규정이. 부처마다 그냥. 네? 그래서 오직 하면 한 280여 개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거나 누구 이제 담당인데 저 사업 계획서를 내려고 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양식이. 네? 평가 양식 다르고 뭐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되겠다. 이거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다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법규를 다 통합해서 연구관리 시스템도 두 개로 기초연구는 연구재단에 있는 거 하고 저쪽이 이제 상지평에 있는 두 가지로 이제 하고 다 지금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구자 중심으로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기초연구, 이건 갑자기 대학이라서 제가 좀 넣었는데요. 그냥 기초연구는 참고로 이제, 지금 교육부하고 과기부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산 배정 계획 차질 없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료는 다음에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대학인데요.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지금. 코바디스 대학, 뭐 이런 말 잠깐 써봤는데요. 대학 지금 어렵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제 연암시 나왔던데, 대학 정원이 지금 여기라면은, 지금 이렇게 대학 정원 대비 주고 없습니다. 지금 미달입니다, 다. 지방대학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벚꽃이 있는 순서로 지금 다 지방대학 문 닫게 생겼습니다. 지방대학이 그냥 문 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방대학 문 닫으면 지역 경제가 다 거기 딸려 있습니다. 다 휘청휘청합니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서 지금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뭐 후반에 그만두시면은 아직 젊어요. 뭐 기본 충실해요, 아주. 어떻게 해요? 네. 잘 놀지도 몰라요. 저도 잘 못 놀아요. 놀아본 그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 일만 해가지고 놀 수도 없어요. 네? 그게 참 고민입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용접 이런데, 저 조선소 이런데
뭐 옛날처럼 그 3기업 정도 아니고 지금은 다 전자식으로 하는데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아까 직업의 어떤 그 AI 시대 뭐 이런 거 보면 직업이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재교육해야 되잖아요. 재교육 수요라든가 이 고령 인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미스매치 문제, 양적 미스매치 문제, 질적 미스매치 문제, 양적 미스매치 문제 지금 뭐 AI라든가 뭐 이쪽 인력도 지금 없잖아요. 지금 다. 어? 지금 저 그 유사한 중소 중견기업체 소프트웨어 업체들 보면은 네이버에서 뭐 카카오에서 다 끌어가는 바람에 지금 뭐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 예? 사람이 지금 뭐 사람은 무시무시하게 필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양적 미스매치 문제죠. 근데 그 제도권에서 그렇게 이렇게 그 유연하게 따라갑니까 어디? 제도권에 다그 틀에 갇혀가지고 자기 과 유지해야 되고 뭐 그거 잘 안 바뀌어요. 네? 그렇죠. 실적 아까 말씀드렸죠. 뭐 쓸 사람 별로 없다. 대학 나와봐야. 어? 우리 다 재교육해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 그게 양적, 질적 미스매치 문제. 그 다음에 학문간 경계가 무너져요. MIT에 예를 들어 기계과학 하면은 이게 기계과인지 화학과인지 뭐 생물학과인지 모르겠어요. 막 짬뽕돼 있어요. 우리나라 여전히 칸막이 다 있어요, 지금. 지금 대학 본연의 자세가 바뀌어요. 미네르바 대학교 캠퍼스 없잖아요. 캠퍼스 없는 미네르바 대학이 지금 경쟁률이나 그 애들 퀄리티나 지금 대단하잖아요. 지금. 네? 또 지금 뭐 젊은 사람들 뭐 꼭 대학 나와야 되나요? 자기가 뭐 그냥 일하다가 학점 가서 필요하면 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이 점점 필요 없어질지 모르죠. 네? 이런 때죠, 지금.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여기 어디 뭐지요? 홍콩에 홍콩 공과대학이나 싱가포르의 난양공대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냥 전 세계 지구촌을 상대로 다 끌어모으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대한민국 내에서만 학생 지금 여기 무슨 어디 이렇게 아시아 개도국 사람 그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고 싶어하는 대학 만들어야 되잖아요. 글로벌 대학을.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대학의 그 주변에 걸쳐 있는 일들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학이 정말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봐요. 제가 2000년 총과 한번 그 대통령 교육과학실 자문위원 할 때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대면 보고를 해. 그때 MB 때인데 청와대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때 그 우리 보고 안건에 저게 있었어요. 앞으로 2030년, 40년 되면은 대학교가 뭐 30%가 문을 닫아야 된다 무슨 이런 MB가 갑자기 그 페이지를 쫙 찢더니 접어가지고 수분이 넣더라고요. 오직 쇼킹했으면 머리. 근데 그게 그렇게 해도 안 변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때부터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안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비드-19 팬데믹이 왔잖아요. 이 디지털 세계는요, 국경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잖아요. 국경이 없으니까 아까 그 원격 진료 그 다른 나라에서 막 우리나라 침략하듯이 우리나라도 교육 콘텐츠 잘만 만들면은 여기서 뭐 EU나 미국이나 어디나 안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약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냥 대학교에서 뭐 대학 안에서 대면 교육, 비대면 교육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교육을 어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키울 수도 있다. 잘만 아이디어를 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 스탠포드나 이런 데 그 코세라 같은 거 보면은 그게 돈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공짜로 다 오픈해서 다 듣게 했는데, 거기다가 가끔 이렇게 거기 광고가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혹시 그걸 다 이수한 사람들을 필요하면은 서티피케이트를 준다. 서티피케이트는 39불인가 얼마 내면 된다. 그러니까 그 어렵게 들은 거 그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시장이.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잘만 활용하면은 잘만 활용하면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대학 사회가 변하려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 대학이 변실하는 건 무죄다. 또 양적 미스매치 문제. 이거 지금 학령 인구 막 줄어요. 근데 지금 저 명문대학교 미국의 대학들이 보통 한 학부생들이 한 1,500명 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웬만한 대학 다 4,000명, 5,000명 됩니다, 지금.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는 뭐 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강소 전략, 예를 들어서 미국의 칼텍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변신을 해야지. 뭐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산학협력도 이제는 정말 이 기업에서 이런 대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융복합 깨지는 거라든가 또 세계에서 오고 싶어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연 우리나라를 넘어서 뭐 이것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대학교에서 애들 뽑고 보니까 뭐 미적분을 못해서 공과대학교 강의를 못하겠다 뭐 지금 다 그러잖아요. 다시 미적분 가르치고 어쩌고 한다는데 지금 또 수능 같은 거는 뭐 그 인문계 다 터가지고 지금 자기 그냥 쉬운 거 점수 따기 좋은 거 듣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바뀌어야 되잖아. 이거 안 바뀌어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애 키우는데 얘가 그 미국도 SAT를 봐요. SAT. SAT라는 게 미국은 그 국어하고 우리나라로 이제 국어하고 수학 봐요. 다 800점 만점인데 웬만하면 다 만점 맞아요. 이제 뭐 여기서 간 애들이야 이제 영어를 조금 못하니까 국어 잘 못하니까 800점 못 맞아도 거의 맞아요. 조금만 하면은 그냥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거는 다. 그 대신에 MIT에서 만약에 MIT는 MIT에 들어오려면은 SAT2를 봐야 돼. 한 두 개 이상 들어야 된다. 그 매스, 그 수학 2라든가, 뭐 케미스트리 2라든가 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MIT 갈 놈들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게 맞죠. 왜? 다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미적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는지 그게 참 안타까워요. 사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대학이 그냥 인력 키우고 뭐 지식 창출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스탠포드나 다른 모든 대학에서 보면은 이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제 창업이라든가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지금 기술 지주회사라든가 뭐 산학협력단 이거 별로 흑자라는 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무늬만 막 그냥 제도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IP 밸류를 제대로 제고해서 제값하고 팔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정말 미국의 저명한 대학처럼 이렇게 대학교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머리가 좋아서 제도는 막 있어요. 근데 들여다보면 별로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참 이거는 안타까워서 좀 몇 자 썼고요. 이공계 대학 학점 말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중간에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좀 그래요. 이게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 해결하기 바빠요. 공무원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보면은 언론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냥 근데 사실은 지금 나라 발전이 꼭 그렇진 않잖아요. 약간 긴 호흡으로 볼 게 많아요. 긴 호흡에서 고민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터지는 거 금방 또 어떤 해결책 만들고 대한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오늘 아침에 만약에 무슨 일 터지면은요, 내일 모레쯤 대책이 나와요. 여기 어디 오거리에서 무슨 큰 사고가 났으면 내일 모레 대책이 나와요. 그 원인이 뭐고 책임자가 누구고 막 그냥. 이 빌딩이 무너지면 막 그게 대책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지금은 처방이 안 돼요. 우리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게 이미 잘 짜져 있는데 근데 그게 누구 탓이냐? 언론이나 국민들이 너무 급해. 빨리 대책을 내놓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만들어내. 근데 그런 아름다운 대책은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책이나 제도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지금 대한민국이 좀 미래적으로 이렇게 고민할 게 뭔지 금년이 2021년도라서 작년에 이제 Think 2021이라는 걸 저희 기관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1개 토픽을 한번 적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팍스 테크니크 시대에 우리가 과학기술 혁신 아젠더들을 좀 뭘 고민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30조 시대에 R&D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매년 연말마다 발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것들은 뭐 시간이 지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인데요. 과학기술 없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이 4월달이 과학의 달입니다. 4월 21일이 엊그저께가 과학의 날이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과학의 달 포스터를 한번 걸어봤는데요. 이 과학기술이 우리의 희망이고
과학기술인들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만 낭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조동화 시인이 쓴 나나 꽃피어,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 자기 위치에서 나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산이 불타고 다 꽃밭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너무 그냥 빨리 이렇게 주마간산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무슨 뭐 코멘트 하실 사항이 있다든가 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두서없이 그냥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욕심껏 말씀드렸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